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 계속 튀고 있죠. 원유가 계속 튀다 보니 덩달아 지금 XLE ETF도 뛰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X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RSI가 충분하게 괜찮은 수치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작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이때 조금 더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 연말까지 들고 갈 생각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정상화되면 에너지주는 더 가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다시 오일로 넘어갈게요. 지금 오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일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물가를 자극시키죠. 물가를 자극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도 제가 옛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가는 적당해야 돼요. 네, 적당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 2008년대를 보죠. 이때 금융위기 때 보시면 14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145불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뭐를 자극시켰죠? 물가를 자극시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폭락을 했죠. 30 몇 불까지, 35불까지. 근데 결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수요를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했는데 만약에 공급망의 차질이 생긴다면 회복은 더디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14년 세일 기업이 공급 경쟁에 뛰어들었잖아요. 사우디도 공급을 계속하고 러시아도 공급을 계속하는 바람에 유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원유가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원유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겠죠.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원유가. 네, 이런 식으로 원유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스탑됐죠. 경기가 스탑됐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을 뿐더러 세일 기업이라든지 공급망을 계속 생산했죠. 그러는 바람에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지금 보자면 원유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물가를 건드려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금리가 튀겠죠.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는 못해도 지금 이런 상승이라면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 기술주 해지용으로 TTT라든지 그 다음에 TBT라든지 전 투자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TMV도 제가 투자한다고 설명드렸죠. 지금 TMV 차트를 보면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품은 3배짜리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54불, 55불쯤에 좀 더 구매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TMV 상품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TMV가 뭐냐면 이 상품이 TLT 채권 가격 있죠. TLT 채권 가격이 1% 올라간다. 1% 올라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3%가 빠지는 상품이에요. 근데 TLT 가격이에요. 마이너스 1% 내려간다. 그러면 플러스 3%가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V는 3배짜리입니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하죠.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안이 부결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예전에 2011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S&P 500이 10% 이상 조정을 받았죠. 또 다른 기사를 보자면 지금 인프라랑 복지 예산안이 통과가 아직도 불투명하죠. 일단 1조 2천억 달러의 초당적 인프라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3조 5천억 달러의
지금 인프라딜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민주당 사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이번 주에 진전을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30일 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더라도 지금이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하이힐드 인덱스를 보면 하이힐드 인덱스가 뭐라고 했죠? 이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보시면 회사채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라고 했죠? 회사채 매력이 떨어지죠. 회사채 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회사가 돈을 못 벌죠. 그럼 EPS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EPS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주가는 폭락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회사채 금리는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자면, 예, 장단기 금리차는 제가 뭐라고 했죠? 경기라고 했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소리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현상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계속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코로나 같은 충격이 왔을 때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겠죠. 가뜩이나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됐어요. 마켓에서는 경제 위기가 아닐까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현상을 보면 이때 보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뭐가 왔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죠.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뭐가 왔죠? 닷컴 버블 왔죠.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경기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때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고 있었죠.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최근 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때를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라고 했잖아요. 경기가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 왜 그렇죠? 백신 보급이라든지 부양책 효과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원인은 부양책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는 원인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마켓에서 봤을 때 경기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버 금리도 보여드릴게요. 앞에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리버 금리를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재정위기라든지 금융위기 상태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버 금리는 뭐냐면요, 은행 간의 금리예요. 그러니까 리버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은행들이 서로 못 믿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신용경색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리버 금리를 보면 지금 오버나이트 금리랑 그 다음에 6개월 금리를 보세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죠? 근데 이게 역전이 안 됐죠? 이게 오버나이트 금리가 더 낮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를 보시면 오버나이트 금리가 6개월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서로 못 믿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테드 스프레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테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이 테드 스프레드는 뭐냐면요, 3개월 리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들이 서로 못 믿는다는 거죠. 이때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보통 1%를 넘어가면 은행들이 서로 못 믿습니다. 예. 근데 이때 금융위기 때라든지 닷컴 버블 때를 보면 리버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었죠. 코로나 때도 봐도 리버 금리는 1%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버 금리가 거의 바닥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콜 바잉이 매우 낮은 수치가 내려왔어요. 예, 21년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풋콜레이션은 어떻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풋에 베팅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K-실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또 한 번 많이 올라갔죠. 이 말 뜻은 인플레이션은 무시 못하는 수치죠. 주택가격 올라간다는 소리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자극시키겠죠. 예, 그리고 30일 날 좀 모든 게 몰려 있습니다. 아마 이때 부채 한도라든지 인프라 딜 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여러분들이 30일 날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들을.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수요가 특히 가계 중심으로 계속 증가를 하죠. 가계 중심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가계 부채 총량이 현재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어요.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기준금리를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더 침체가 올 수 있겠죠. 예전에 2019년 1월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2018년 2월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러는 바람에 2019년 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포기했죠. 예. 그런 결과가 있듯이 연준은 자산시장이 무너진다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예, 그런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뭐 바이더 DB라든지 티나라든지 그 다음에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더욱더 늘어나서 악순환이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